이번 강의에서는 통합 개발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코딩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작업들이 있었죠. 소프트웨어 개발 5단계라고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작성할지, 즉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를 먼저 구체화해야 할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설계 시에는 의사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접근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이고 또 명료하게 기술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설계되어진 내용에 따라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 구현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세 번째 단계인 설계한 프로그램을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을 이번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소스 코드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것이에요. 사실 소스 코드 편집기라는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는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형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윈도우의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편집기를 통해서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특정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문법에 맞춰서 분석되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잘 설계되어진 의사 코드를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나가게 되겠죠. 작성한 소스 코드는 현재 시스템의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에 소스 파일 형태로 저장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는 C 소스 코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C 소스 코드는 파일 이름의 확장자가 뭐뭐뭐뭐.c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의 확장자가 반드시 .c로 끝나야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이것은 C 소스 코드구나 라고 인식되어져서 적절히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현재 소스 코드 편집기를 통해서 작성한 소스 코드는 우리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어진 코드이다 보니까 이것은 컴퓨터가 직접 처리할 수 없더라 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하나의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주체인 CPU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현재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명령어들, 기계어 명령어들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작업을 누가 했었죠? 그렇죠. 번역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인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소위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문자열 형태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현재 시스템, 현재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번역해주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환되어진 결과물들은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환경에서는 파일 이름은 소스 파일과 똑같고 끝에 확장자에 .obj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 컴파일러는 현재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한 것뿐이지 현재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행에 필요한 다른 모듈들에 대한 처리 과정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직접 다 작성할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작업들이 있을 테니까 이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듈들과 같이 결합되어서 소위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온전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작업을 바로 링커라는 프로그램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오브젝트 파일을 다른 오브젝트 파일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독립된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일을 링커가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링커라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실제로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이제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파일 이름의 확장자가 프로젝트 이름 .exe라는 형태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진 실행 파일은 그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진 그저 하나의 수동적인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런처라는, 즉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의 한 부분입니다. 탐색기로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라든가 혹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 파일의 이름을 입력한다라든가 라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행 결과를 프로그래머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냈는지 아닌지, 또 내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 수정하는 작업을 다시 거치게 되겠죠. 자, 다만 런처를 통해 일괄 실행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실행 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일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소스 코드의 각각의 부분과 대비되어져서 어떤 부분이 수행되어졌고 또 그때 메모리 상태들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프로그램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특히 논리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디버거라는 것이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벌레를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디버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실제 초창기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나방 같은 것들이 시스템 안에 끼어가지고서 부적절한 전류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 때문에 컴퓨터가 오동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실제 벌레를 잡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컴퓨터가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디버깅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직접 회로 기술이 발전되어져서 컴퓨터가 오동작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다만 예전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들을 디버깅, 즉 벌레를 잡아내는 그런 일에 비유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디버깅이라는 용어를 이용을 해서 현재 프로그래밍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디버거는 보통 개발 단계에서 현재 실행 파일 내에 포함되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낼 때 주로 사용할 것이고, 디버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점을 다 해결했다라고 확인한다면 이후에 각각의 사용자들은 그저 런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일괄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런처는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한 부분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편집하고 그걸 오브젝트 파일로 번역하고 또 연관된 오브젝트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어서 최종적인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고,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해 가면서 단순히 결과를 보거나 혹은 문제점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각각 별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처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들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롭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과정들을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 대신에 하나의 통합적인 환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집기와 컴파일러, 링커와 런처, 그리고 디버거의 모든 기능들을 단일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갖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로 IDE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몇 부분으로 나뉘어서 편집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또 링크도 하고 심지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디버깅 해나가면서도 사용자에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행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관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꼭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 써도 되는데 쓰면 어떻겠어요? 편하겠다. 누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내가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해가는 과정들을 다뤄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서 이 과정들을 처리할 것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각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편집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텍스트 에디터라고 했었죠.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메모장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충분할 거예요. 다만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모든 입력한 문자들이 특별한 서식 지정할 수 없이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오타 등으로 일부 잘못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오류 같은 것들이 눈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통합 개발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편집기에는 단순히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력되어진 소스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또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키워드들, 프로그램 문법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마다 어떤 의미의 색깔을 주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라든가 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코드를 좀 더 명확하게 또 가독성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편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컴파일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컴파일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현재 CPU가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준다라고 했었죠. 현재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소스 코드들을 CPU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비티얼의 기계어 코드로 번역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컴파일러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번역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과정 중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오류를 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일하기 싫어서 나 못해, 나 안 할래가 아니라 번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진 구문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럴 것이에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역을 해가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리 똑똑한 장치가 아니다 보니까 소스 코드에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진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기계어로 번역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몇 번째 줄 무슨 부분에서 알 수가 없는, 즉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졌다. 이것 좀 해결해줘 라고 프로그래머에게 오류 메시지를 내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는 단 하나의 오류라도 없어야지만 최종 결과물인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반면에 중간에 단 하나라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류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해 줌으로써 프로그래머가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교정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컴파일러가 내는 오류이다라는 거예요. 왜? 몇 번째 줄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을 땐 그저 그 오류 메시지를 대충 읽어보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완벽하게 문제들을 지적하지는 못해요. 때에 따라서 소스코드 앞쪽 부분에 생긴 오류 때문에 그 뒤쪽 부분의 다른 부분에서
좀 엉뚱하게 오류가 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한 제일 첫 번째 오류부터 수정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 보통 오류가 난 코드가 하이라이트 되면서 그 부분을 쉽게 찾아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통합 개발 환경은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키보드의 펑션 키 중에서 F4 키를 눌러주면 첫 번째 오류가 선택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를 봐서, 물론 프로그래머인 나는 올바른 문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상황에 따라 그 컴파일 오류가 난 부분에서 잘못 표현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래밍 한다 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파악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구현해내는 과정이라고 했죠. 설계된 내용에 따른 부분들을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일을 해주면 컴파일 오류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파일 오류의 개수가 0개이다 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컴파일 다음 단계는 뭐가 동작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제 기계어로 번역되어진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브젝트 파일은 그저 현재 작성한 소스 코드의 내용만 기계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기 위해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진 필요한 다른 모듈들과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링킹이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은 링커라는 프로그램이 수행을 해줘요. 물론 링킹하는 과정 중에서도 오류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물론 앞 과정인 컴파일러에 비해서 링커가 오류를 내는 일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냥 묶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링커가 오류를 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링커가 할 일은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묶어주려고 하는데 묶을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A 오브젝트에서 B 오브젝트에 있는 내용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A와 B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려고 했는데 A는 있는데 B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묶으려고 하다가 이 B가 없어서 링크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링커가 오류를 낼 때 보면 오류 메시지 중에 링크의 약자로 LNK 어쩌고저쩌고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져요. 그 뒤에 어떤 이름값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는데 이거 못 찾겠어 라는 형태로 오류 메시지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경우 링커가 오류를 발생하는 상황은 뭐냐?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모듈에 대한 이름에 대한 철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예요. 내가 작성한 어떤 이름이, 우리가 뒤에 가서 식별자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어떤 식별자 A라는 혹은 B라는 이름들을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 현재 B라는 식별자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듈들을 연결하려고 하다가 그 모듈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타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수준에서 링커가 오류를 냈다라고 한다면 거의 10중 8구 오타예요. 이름에 대한 대소 문자를 잘못 사용했거나 알파벳 문자 하나를 빼먹었거나 뭔가 이렇게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LNK 어쩌고저쩌고 하는 형태로 링크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오류 메시지에 기술된 이름과 연관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찾아보거나 하는 일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함수라는 것을 다루게 되면 함수를 사용하기로 했으면서 그 함수를 정의한 부분들이 누락된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그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방법들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오타 문제이다 정도로 기억해 둡시다. 자, 링커가 오류 없이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겠죠. 자, 실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능인 런처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행하게 되어지는데, 역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별도의 운영체제의 런처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는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되어집니다. 그 과정은 뒤에서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만 그저 프로그램을 일괄 실행해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디버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버거라는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어요. 컴파일 되어지고 링크 되어져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논리 오류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 있고 실행 시간 오류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먼저 논리 오류라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를 내는 경우들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기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용자로부터 두 수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 주는데 사용자가 2와 3을 더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5가 아니라 0이 나온다. 아니 5가 아닌 어떤 의무의 다른 수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모두 다 논리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결과가 나오니까 잘 수행됐다라고 박수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모두 논리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런타임 오류, 즉 실행시간 오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다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서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는 상황인 거예요. 논리 오류는 프로그램이 끝까지 잘 처리가 되어져요. 다만 결과값이 요구사항과 다른 좀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런타임 오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끝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오류 대화 상자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류 메시지를 내주면서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메모리 부분을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라든가 또는 시스템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실행시간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학기 중간까지는 실행시간 오류는 거의 나타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컴파일 오류나 논리 오류가 주로 나타날 것이고 이따금씩 링크 오류가 조금씩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문법에 대한 사용을 통해서 컴파일 오류를 잡아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꼼꼼하게 테스트해 봄으로써 논리 오류들을 잡아가는 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만 컴파일 오류는 컴파일러가 또 링크 오류는 링커가 각각 뭐가 문제이다 라는 것들을 리포팅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됐고 또 어떤 부분들을 수정해주면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만 실행시간 오류나 논리 오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오로지 프로그래머가 그 오류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또 검사하고 확인해서 적절하게 교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째 줄 혹은 어떤 이름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보고 혹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을 보고 프로그래머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일괄 실행을 해가지고서는 논리 오류도 실행시간 오류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디버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디버깅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어느 단계까지 수행했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갔더니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한 단계 더 수행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오류가 발생하기 직전에 혹은 발생한 후에 메모리의 상태값들이 변화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와 비교해 가보면서 단계적으로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변화하는 각종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디버거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일괄 실행을 하게 되어지면 논리 오류나 런타임 오류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디버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논리 오류도 실행 시간 오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명확하게
문제가 되어지는 범위를 줄여가면서 집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디버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3시간이나 4시간이 걸려도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찾지 못할 것을 디버거를 사용을 하면 뭐 한 3, 4분 안에 정확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디버거의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프로그램 작성 시 분명히 논리 오류나 실행 시간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버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디버거를 사용할 생각조차 안 하면서 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또 프로그램은 어렵다. 나는 적성이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각종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고 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후 진행을 하면서 디버거 사용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익혀두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 개발 환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처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